대만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조이자 중국 공장 1200대가 동시에 멈췄고 세계 칩의 60%를 책임지던 대만 TSMC마저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이상하게도 단 한 나라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 공급망이 무너질 때 미국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순간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72시간 만에 제가 15년간 믿어온 모든 모델이 무너졌습니다. 2026년 2월 중국 반도체 단지 가동률이 48시간 만에 40%로 급락했습니다. 일본산 장비 1200대가 동시에 멈췄죠. 대만 TSMC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납기 지연 경고가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워싱턴 전략안보연구소에서 15년간 반도체 공급망을 분석해온 연구원이죠. 제 책상 위에는 늘 세 가지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숫자, 지도, 그리고 리스크 지수. 그날 오후 제 모니터에는 세 개의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중국 급락 중, 대만 흔들림, 한국 평평함, 가동률 98%, 납기 지연 없음, 생산량 전월 대비 1.2%. 저는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도 일본 장비를 씁니다. 같은 공급망에 묶여 있죠. 그런데 왜 한국만 멈추지 않았을까요? 사건은 72시간 전에 시작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짧은 발표문을 냈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 전략물자 재지정, 수출 심사 강화. 처음 24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시장과 분석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중국 몇 곳이 잠시 멈추겠지만 대만과 한국은 괜찮을 거라고요. 중국은 추격자, 일본은 관문, 대만은 절대적 핵심.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의 보조 옵션. 대만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그 문장은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전제조건처럼 쓰여왔습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60% 이상이 단 하나의 섬에서 만들어지니까요. 이 구조는 흔들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48시간이 지나자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주요 생산 라인 정지. 일본산 장비 1200대 동시 멈춤 복구 불가. 보고 속출. 회의실이 급하게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NSC 담당자들이 모였죠. 이게 중국에서 끝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요. 그날 저녁 저는 TSMC 내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비공개 문서였죠. 그 자료를 펼쳐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소재 공급이 단 일주일만 지연돼도 병목 발생. 전체 라인으로 확산. 납기 최소 3주 이상 지연.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위치였어요. 대만의 옆. 지도 위에서는 얇은 선이지만 전략 문서에서는 굵은 붉은 줄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대만이 흔들리면 세계 반도체의 절반이 단 하나의 섬에 얹혀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리스크가 아니라 공포로 다가왔어요. 그때 다시 제 모니터를 봤습니다. 세 개의 그래프. 중국, 대만, 한국. 중국은 무너지고 대만은 흔들리고 한국은 평평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대만보다 작습니다. 기술도 한 단계 아래라고 평가받았죠. 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늘 보조 옵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현장을 보기로요. 다음 날 새벽 저는 3장의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도쿄, 타이베이, 그리고 서울. 화면에는 단 한 줄만 떠 있었습니다. 리모트 오서러제이션 리콰이어드. 원격 승인 필요. 도쿄 도착 5일째. 저는 중국 심천 공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담당자가 보여준 자료였죠. 수백억 원짜리 장비 앞에 중국 기술자 1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매뉴얼을 펼쳐들고 버튼을 눌러보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움직이지 않았죠. 화면에는 계속 같은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리모트 오서러제이션 리콰이어드.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은 장비를 샀지만 장비를 작동시킬 권한은 사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조정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수출을 막지 않았습니다. 심사 절차를 추가했을 뿐이죠. 문제는 중국이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장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발표는 조용했어요. 2월 17일 오후 3시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두 문단짜리 공지. 몇 개 품목이 전략물자로 재분류된다는 내용이었죠. 워싱턴도 베이징도 언론도 모두 외교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스위치였어요. 제가 15년간 놓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대 반도체 장비는 혼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장비는 일본 본사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격 진단 시스템이 공정 데이터를 전송하고 본사는 보정값을 내려보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에러 해결, 공정 최적화. 모든 것이 이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죠. 일본은 이 연결을 끊었습니다.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스위치를 내린 겁니다. 48시간 만에 중국 가동률 40% 붕괴. 72시간 만에 1200개 라인 정지. 96시간 만에 전면 조정이라는 단어가 내부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과 대만은요? 같은 장비를 쓰는데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세 개의 그래프를 다시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중국 마이너스 무너짐, 대만 마이너스 흔들림, 한국 마이너스 평평함. 일본은 같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중국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대만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멈추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어요. 한국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타이베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TSMC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세계 반도체의 60%를 만드는 그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뮬레이션은 3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타이베이 도착 다음 날 TSMC 전략기획실 부사장이 제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어요.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극비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시나리오 1, 일본 소재 일주일 지연 가동률 15% 하락. 시나리오 2, 2주일 지연 납기 최소 3주 지연. 시나리오 3, 4주일 지연 전면 재조정. TSMC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요. 이건 언제 작성된 겁니까? 2023년 8월입니다. 3년 전부터 TSMC는 이 위기를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핸더슨 박사. 우리는 세계 최고입니다. 3나노 공정, 2나노 개발, AI 칩 생산. 기술적으로 우리를 따라올 곳은 없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멀리 대만 해협이 보였습니다. 위치입니다. 대만 해협. 지도에서는 180km의 바다지만 전략 문서에서는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였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리스크를 분석해 왔습니다. 확률, 시나리오, 대응책. 늘 숫자였죠.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본이 스위치를 누른 건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흔들렸습니다. 같은 장비를 쓰니까요. 그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TSMC 생산 라인 실시간 데이터였어요. 펩12- 가동률 94%, 펩15- 가동률 91%, 펩18- 가동률 89%. 평소보다
5-9% 낮았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일본 소재가 3일 지연됐습니다. 단 3일만요. 하지만 우리 공정은 3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3일. 중국은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TSMC는 72시간을 버텼지만 흔들렸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최고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세계 반도체의 60%를 만든다는 사실이 강점이 아니라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도 일본 장비를 쓰는데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부사장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게 궁금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한국이 더 취약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낮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동률 98%. 변동 없음. 우리보다 안정적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세 개의 그래프를 다시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중국 -48시간 만에 붕괴. 대만 -72시간 만에 흔들림. 한국 변동 없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TSMC보다 기술이 낮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자본도 중국보다 적었죠. 그런데 왜 한국만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TSMC 리스크 재평가 필요. 한국 변수 긴급 분석 요청.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보조 옵션으로 분류했던 그 나라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모든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8%. 서울 도착 첫날 새벽 5시, 제 노트북에는 그 숫자만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라인 평균 가동률 98%. 일본이 스위치를 누른 지 11일째였어요. 중국은 무너졌고 TSMC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변하지 않았죠. 저는 화면을 3번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삼성평택 -98.2%, SK 2000 -97.8%, 삼성화성 -98.4%. 제 15년 경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판교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삼성전략기획실 상무를 만났어요. 그는 제 질문을 듣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핸더슨 박사. 놀라셨나 보군요.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이 같은 스위치를 눌렀는데 왜 한국만 멈추지 않았습니까? 상무가 말했습니다. 같은 스위치를 눌렀다는 가정이 틀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무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 장의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 반도체 공급망 구조였죠. 그 지도는 제가 알던 구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장비, 미국 장비, 유럽 장비가 섞여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에 한국산 장비와 소재가 끼워져 있었죠.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2019년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규제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상무가 말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 곳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6년간 준비했습니다. 소재 국산화, 장비 다변화, 공정 이중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15년간 분석해온 모델은 단순했어요. 하나의 중심, 여러 개의 주변부. 중국도, 대만도, 한국도 누군가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지도는 달랐습니다. 중심이 없었어요. 대신 수십 개의 연결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상무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A 소재를 끊으면 우리는 B로 대체합니다. B가 안 되면 C로 갑니다. 하나가 멈추면 다른 하나가 작동하죠. 그게 가능합니까? 비효율적입니다. 비용도 더 듭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빠르게, 크게, 저렴하게. 대만은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최고로, 정밀하게, 독점적으로. 한국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2019년 이후 다른 나라들은 뭘 했습니까? 중국은 자본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대만은 기술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은 통제를 더 강화했죠. 그리고 한국은요?
우리는 구조를 바꿨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제가 15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모든 보고서에서 한국은 보조 옵션이었습니다. 대만의 백업, 중국의 경쟁자.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6년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분석가들도 저도 몰랐던 사이예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백업이 아닙니다. 독립적 축입니다. 다음 날 저는 평택 캠퍼스 공장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6년의 준비가 만든 구조를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 지도에는 중심이 없었습니다. 평택 삼성 캠퍼스 전략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 한국 반도체 공급망 지도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봐온 공급망 지도는 단순했어요. 하나의 큰 원이 중심에 있고 작은 원들이 주변을 둘러싼 구조였죠. 중국 지도 일본이 중심, 대만 지도 일본과 미국이 중심, 한국도 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한국 지도에는 중심이 없었어요. 수십 개의 점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일본 장비, 미국 소재, 유럽 화학재,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한국산 대체재가 끼워져 있었죠. 삼성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6년간 만든 구조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설계하신 겁니까? 2019년 8월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규제한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부사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일본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싸우거나 바꾸거나. 왜 바꾸는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싸우면 시간이 걸립니다. 외교, 협상, 압박. 그 사이에 공장은 멈춥니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부사장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일본 소재 어입니다. 우리는 6개월 안에 국산 대체재를 개발했죠. 동시에 미국 B, 유럽 C도 확보했습니다. 하나가 끊기면 다른 하나로 전환하는 구조예요. 그게 전 공정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공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80%를 커버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삼중 백업을 뒀고요. 80%.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부사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2019년 이후 우리는 모든 핵심 공정에 대해 의존도 분석을 했습니다. 단일 국가 의존도가 50%를 넘으면 레드존입니다. 즉시 대체재를 찾거나 개발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2019년 7월 마이너스 일본 규제, 2019년 8월 마이너스 태스크포스 구성, 2019년 12월 마이너스 첫 대체재 양산, 2020년 6월 마이너스 국산화율 40%, 2022년 3월 마이너스 장비 다변화 완료, 2024년 9월 마이너스 공정 이중화 100%. 6년의 타임라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걸 몰랐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을 거예요. 비효율적이니까요. 비효율적입니까? 네. 하나의 소재를 세 곳에서 조달하면 비용이 30% 증가합니다. 장비 이중화는 투자비가 2배입니다. 재무 분석가들은 이걸 낭비라고 했죠. 그런데도 하셨습니까? 우리는 2019년에 배웠습니다. 효율은 평화 시기의 논리라는 것을요. 위기가 오면 생존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효율을 믿었습니다. 빠르고 저렴하게. 대만은 기술을 믿었습니다. 최고의 정밀함. 일본은 통제를 믿었습니다. 핵심을 쥐는 힘. 한국은 준비를 믿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구조. 저는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 본부에 3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공급망은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그 비효율이 한국을 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2000 SK 공장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숫자와 지도를 봤습니다. 이제 실제 공장을 봐야 했어요. 6년의 준비가 만든 결과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2000 SK 하이닉스 공장. 클린룸 밖 관제실에서 저는 실시간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라인 1부터 라인 12까지. 모든 화면이 초록색이었습니다. 가동률 98.1%.
불량률 0.02%. 납기 지연 연건. 일본이 스위치를 누른 지 14일째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죠. SK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핸더슨 박사,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네.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중국은 무너졌고 TSMC는 흔들렸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평온합니까? 공장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 라인 7을 보십시오. 라인 7의 증착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 장비는 일본산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최신형이죠. 하지만 우리는 저 장비를 일본 방식대로 쓰지 않습니다. 공장장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파라미터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일본 매뉴얼 온도 385도, 압력 2.3기압, 가스비 11.8, SK 실사용 온도 378도, 압력 2.1기압, 가스비 12.1. 왜 매뉴얼과 다릅니까? 우리는 2019년부터 이 장비로 4,700번 실험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수율 87%, 우리 값으로 하면 91%가 나와요. 4,700번. 저는 그 숫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장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일본 장비는 블랙박스입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주지만 왜 그 값인지는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찾았습니다. 하나씩 바꿔가며 테스트했어요. 그게 6년 동안 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이 장비를 일본보다 더 잘 압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공장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라인 3을 보십시오. 저 애칭 장비도 일본산입니다. 하지만 2024년 9월부터 우리는 원격 진단을 끊었습니다. 원격을 끊었다고요? 네.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일본 본사 승인 없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6년 동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일본 장비를 샀지만 일본 매뉴얼을 믿었습니다. 일본이 전원을 끊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한국은 일본 장비를 샀지만 일본 매뉴얼을 의심했습니다. 4,700번 실험하며 자기 방식을 찾았어요.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2019년 이후 우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체 소재 확보. 둘째, 장비 자체 관리 능력. 셋째, 원격 의존도 제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 했죠.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했습니다. 우리는 2019년에 배웠습니다. 의존은 편하지만 위험하다는 것을요. 저는 공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6년 동안 세계는 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도 분석가들도 저도 몰랐어요. 한국이 조용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네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6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가 오늘 한국을 살렸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공급망 구조가 틀렸다는 것을요. 회의실은 침묵했습니다. 워싱턴 국가안보회의 2026년 3월 5일 오전 10시. 저는 15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손에는 87페이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한국 변수의 재평가.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 48시간 만에 붕괴. 대만 72시간 만에 흔들림. 한국 변동 없음. NSC 국장이 물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도쿄, 타이베이, 서울 모두요. 그럼 우리가 15년간 믿었던 구조가 틀렸다는 겁니까?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대만 중심 모델 세계 60%가 단일섬. 리스크 대만 해협 180km. 결과 소재 3일 지연으로 가동률 5-9% 하락. 한국 분산 모델 중심 없는 거미줄. 준비 2019년부터 6년. 결과 일본 규제에도 98% 유지. 상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옵션 1 TSMC 중심 유지. 장점 기존 투자, 최고 기술. 단점 단일 리스크, 지정학적 취약성. 옵션 2 한국 마이너스 대만 이중축. 장점 리스크 분산, 공급망 안정. 단점 추가 투자, 중국 반발. 회의실이 갈렸습니다. 한 명이 말했죠. TSMC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다른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TSMC는 흔들렸습니다. 단 3일에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기술이 TSMC보다 낫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예요. TSMC는 최고지만 한 곳입니다. 한국은 그보다 못하지만 흩어져 있죠. 지난 2주가 증명했습니다. NSC 국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는 어느 쪽을 권장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 경력은 한쪽을 가리켰지만 2주간 본 현실은 다른 쪽을 말하고 있었어요. 15년 전이라면 옵션 1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옵션 2입니다. 왜입니까?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을 막았을 때, 2026년 중국을 막았을 때 아무도 예상 못했죠.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최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멈추면 우리도 멈춥니다. 아니면 안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덜 효율적이지만 멈추지 않는 구조를요. 한국이 준비한 6년. 우리도 그만큼 걸립니까? 아니요. 한국은 혼자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3년이면 됩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 반박, 논쟁. 그리고 마지막에 NSC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리겠습니다. 2주 안에 결정이 날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미국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큰 것이 이긴다고. 빠른 것이 이긴다고. 최고가 이긴다고. 하지만 지난 2주가 가르쳐줬습니다. 준비된 것이 이깁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3월 14일. 워싱턴 백악관 동관. 저는 한미 반도체 협력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과 한국 산업부 장관이 악수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5년간 300억 달러 투자. 공급망 이중화. 기술 공동 개발. 1년 전 제가 NSC 회의실에서 제안했던 옵션이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행사장 뒤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을요. 2026년 3월 14일 오전 9시 17분. 일본이 스위치를 눌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1200개 라인이 멈췄고 TSMC가 흔들렸고 한국만 멈추지 않았죠. 그 72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단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중에는 1년 전 제가 만났던 삼성 부사장도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핸더슨 박사, 1년 전 서울에서 뵀을 때가 생각나시죠? 네. 제가 많이 놀랐었죠.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놀랐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스위치를 누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되물었어요. 그럼 6년간 준비한 건 그냥 대비책이었습니까?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대비책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었죠. 2019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6년간 한 일은 단순한 공급망 다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어요. 크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최고가 아니어도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사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준비합니다. 다음 위기를 위해서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1년 전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87페이지. 반도체 공급망 재편 한국 변수의 재평가. 1년 전에는 보고서였지만 지금은 역사가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제가 1년 전에 쓴 결론이었죠. 큰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빠른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것이 이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6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 야경이 보였어요. 15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세계를 단순하게 봤습니다. 중심과 주변부, 강자와 약자, 선진국과 후발주자. 하지만 지난 1년이 가르쳐 줬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항상 안전한 게 아니고 크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며 최고라고 해서 위기에 강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준비가 전부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2019년에 배웠고 6년간 실천했으며 2026년에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유럽연합 대표단에게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그들도 묻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요. 저는 이제 압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요.